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병의원을 거쳐서 오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파요. 집에 있는 약을 찾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거나, 그래도 반복이 된다면 집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죠. 근데 거기서도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더 큰 병원, 대학병원, 큰 병원을 찾아가세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또 한의원에 가시거나 다른 민간요법을 찾아다니시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기능의학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병원이 바로 기능의학 병원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다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병원에 가면 저는 정상이래요. 그런데 저는 계속 힘들어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병원에 가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라고만 하고 나는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까 정신과에 가보래요. 근데 저는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좋아져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 선생님은 저한테 이 혈압약을 혹은 당뇨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약만 먹으면 제가 건강해지는 거 맞나요? 혹시 약을 끊어도 될 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환자분들은 의사에 대한 환상이 좀 있으세요. 사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심지어 의대생이었는데 어떤 의사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의사는 모든 질병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모든 건강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대생 때 당시에 내과 전문의셨던 저희 선배님을 동아리 모임에서 잠깐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배님, 제가 이렇게 숨을 쉴 때 가끔씩 이 갈비뼈 한쪽이 약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선배님이 바로 그 대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배님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의사도 사람이고 왜 그런지 검사를 하고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건데, 저는 마치 점쟁이처럼 딱 보면 딱 뭔가 나오는, 그렇게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은 암기 과목이에요. 의사들이 공부하는 의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를 질병학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기초의학으로 우리가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생화학, 생리학, 해부학 이런 것들 다 배워요. 그리고 나면은 임상의학이라고 해서 소화기, 호흡기학, 산부인과학, 외과학, 정신과학 등등의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질병을 배우게 돼요. 그 질병들의 진단 기준과 프로토콜을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전문의가 돼서도 치료 프로토콜이 조금씩 이제 변하면 그것들을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거기에 또 환자들을 보는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성숙한 의사가 되어 가는 건데, 그래서 의사들이 보는 거는 질병이에요. 물론 환자를 보죠. 근데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의학 교과서를 보면은 어떤 질병이 써 있고 원인 땡땡 하고서 원인 불명,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써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진단 기준의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은 카테고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치료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서 아예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진단 기준에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좀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관리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의학적인 지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기능의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능의학에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업스트림 메디슨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강물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냄새가 어디에 왔는지 조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건강 문제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능의학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그렇게 강기슭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렇게 환자들이 호소하는 두통, 만성 피로, 피부 질환 이런 문제들이 다 생활 습관에 있었더라고요.
기존의 병원들은 좀 간과하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 않으시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그래서 기능의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곤하다 다들 입에 달고 사시죠.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시면 다들 내가 간이 안 좋은가? 피곤하면 간 때문이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흔한 원인은 부신에 있어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 스펙트럼에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신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신은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진 장기가 아니에요. 유명하지가 않죠. 이 부신이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기관이에요. 여기서 스트레스란 누구랑 싸웠어, 누구 뭐 상사의 잔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체를 둘러싼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느끼고요. 그리고 날씨의 변화, 뭐 기온의 변화, 어제는 좀 많이 더웠는데 오늘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와 똑같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부신입니다. 이 부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만들어서 분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과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신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부신 저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이 가장 높게 쫙 치고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상하기 전에 새벽 5시, 6시 그쯤이거든요. 그렇게 코티졸이 쫙 올라와 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서 각성하게 돼요. 기상을 하게 돼요.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신 기능이 정상이면 눈을 떴을 때 상쾌해야 돼요. 그런데 부신이 이미 넉다운된 상태면 코티졸 분비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면 눈을 떴을 때 더 자고 싶어,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한 증상 중에 앉았다 일어났을 때 띵 하고 기립성 저혈압, 뭔가 어지러워,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다들 빈혈인 줄 아세요. 뭔가 띵 어지러우면은 나 빈혈 있어 라고 이미 진단명을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부신 피로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코티졸이 나와서 해주는 역할이 이렇게 자세 변화에 따라서 혈압을 받쳐주는 거예요. 혈압을 올려줘서 뇌에까지 그 혈류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코티졸이 하는 역할이죠. 이렇게 부신 저하로 인한 피로 증상을 그냥 부신 피로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인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의 누적이에요. 가장 흔한 게 수면 부족, 과로, 또는 한 번에 너무 큰 충격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뭐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한 번에 확 받으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갑자기 확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넉다운이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수년간 어떻게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만성 피로를 쭉 유지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신 피로는 한창 일하는 나이에 20대에서 30대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흔해요.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저도 부신이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다 생활 습관으로 교정을 해야 돼요. 부신 피로의 치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돼요. 잘 먹는다는 거는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부신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5, B6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돼요. 정말 영양가 풍부한 그런 식단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면 뭐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겠고, 너무 많이 부족하다면 저희 병원 같이 이런 곳에 와서 영양 수액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해 드리면서 부신 피로 환자들에게 권고되는 생활 습관은 늦잠 주무시라라는 거예요. 늦잠을 못 주무시면 최대한 일찍 주무셔서 수면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9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주무시더라도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부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쉬어주라는 거예요. 생리통이나 생리 전에 우울감이나 너무 짜증이 나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함으로써 매달 겪고 있는 이런 힘든 증상들에서 탈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도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발랐더니
뭔가 우울감과 이런 모든 짜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던 것에서 좀 해방이 되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잠이 잘 와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프로게스테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황체 호르몬이에요. 배란 후에 생성되는 황체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 여성이 이 배란 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임신을 유지시키는 역할이 프로게스테론의 주된 역할이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남성의 부신이나 고환에서도 이 프로게스테론이 생산이 돼요. 임신과 생리 주기에 관련된 호르몬이지만 그 외에도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품세포를 없애주고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들이 최근 논문들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게스테론 보충을 저희 병원에서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프로게스테론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호르몬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보통 불안이 높거나 불면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통 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들 많이 처방을 받으시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처방하기 전에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보고 또는 타액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낮다면 우선 프로게스테론부터 보충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고 이 부족 증상 중에 하나가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신 거, 생리통이 심한 거, 그리고 불면증이나 이유 없는 불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산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생리 전에 정말 들어 누워서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될 정도로 심한 그런 생리통 몸살을 겪는 분들이 이것을 보충하면서 완전히 정상으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생리를 할 때가 됐나라는 거를 시작해서야 알게 될 정도로 생리전 증후군이 없어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왜 그러면 부족해졌냐라고 물으시면은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또는 너무 적은 식사량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수면 부족에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더 스트레스가 더 레벨이 올라가고 그 결과 프로게스테론이 결핍되고 프로게스테론이 불안과 불면을 또 일으키고 그것이 또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일단 환자를 꺼내 오려면 인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 주는으로써 잠을 잘 자게 만들고 그러면 이 환자의 생활 패턴 자체가 좋아지면서 잘 자야 우리가 식욕도 올라오고 잘 먹게 되죠. 그럼 영양도 더 보충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몸에서 잘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저희 기능의학 치료의 목표인 거죠.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10분 이내 식사 시간이 다 끝나나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내가 가장 빨리 먹는다라는 분들 계시죠. 잘 안 씻고 대충 몇 번 씻고 그냥 훌떡훌떡 넘겨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식사 시간조차도 일 생각하느라고 긴장 속에서 빨리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의 특징이 꼭꼭 씹어먹지 않아요. 이것이 젊었을 때는 잠깐 괜찮을 수 있고 처음부터 바로 몸에 이상을 바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각종 소화기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저희 병원에 어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던 선생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바로 얹혀요.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최소한 5시간은 서서 움직여야지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무력증 이런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좀 마른 편이셨지만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셨대요. 왜 그렇게 위가 나빠졌을까를 계속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니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그냥 건너뛰신 거예요. 먹더라도 빨리 급하게 조금 먹고 그렇게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도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가 있었고 제대로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충대충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넘기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중증의 환자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내 생활 습관 하나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몇 시쯤 잠이 드시나요? 또 중간에 몇 번 깨시나요?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전 이런 것들을 환자분께 다 물어봐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은근히 20대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특징, 공통점이 최소한 새벽 1시는 무조건 넘기고 새벽 2, 3시 이후에 잠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혹시 잠자기 전에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시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최대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는 시간은 내 몸을 다시 재충전하고 내 세포들이 새 것으로 바뀌는 재생 시간이에요. 특히 이 멜라토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새벽 3시쯤에 가장 피크치를 치는데, 이 멜라토닌이 나와줘야 내 몸에서 매일 생겨나고 있는 암세포들을 싹 정리해줘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런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올스톱되겠죠. 그만큼 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잠의 습관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알 수 없는 피부 질환들, 종기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수면 부족이 또 다른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우리 몸의 긴장도를 높여서 결국 부신 피로를 유발하고 만성 피로로 가기도 하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의 이슈들을 저희 기능의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들은 좀 간과하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 않으시지만 기능의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위산 과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산이 역류돼서 그렇대, 이런 분들은 내가 위산 과다인가 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위산 과다도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위산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위산의 기능은 첫 번째 단백질을 소화해요. 그리고 미네랄들이 흡수를 도와요. 또 들어온 음식물에 유해균, 바이러스들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이런 유해균들이, 온갖 잡균들이 그냥 살아서 장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장내 미생물의 미생물 과다 증식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꽉 잠겨요. 그래서 위의 산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이 저하가 되면 고기 종류나 단백질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돼요 라는 분들 계세요. 그게 위산 저하 환자들의 특징이고요. 또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이 단백질들이 그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가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로 먹은 영양분들이 잘 분해가 되지 않으면 흡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은 찌는데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필수 영양소 결핍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손톱이 갈라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위식도 역류가 안 되도록 하는 위식도 영역을 구분지어주는 관략근이 제대로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원인이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저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나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도 괜찮아 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위장은 위에 소화 효소들이 잘 분비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위산 저하가 되죠. 위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이 살아서 장까지 가서 과잉 증식이 돼요. 그러면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 중에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들을 얘네들이 만들어내요. 그럼 장이 손상돼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증 물질들이 이동을 해요. 그럼 그것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관절로 가면 관절염,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 말초 신경염까지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그 통증과 가려움증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게 돼요. 수면의 질이 얕아지죠. 그러면 다시 또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물질이 그분의 15년간 브레인 MRI, CT를 다 찍어도 나오지 않았던 그 만성 두통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염증 물질이었다는 거죠. 건강 스펙트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건강의 단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내 20대 때는, 내가 고등학생 때는 쇠를 씹어 먹어도 다 소화를 시켰어라는,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최적의 완벽한 건강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악의 건강 상태는 거의 사망하시기 하루 이틀 전, 정말 물도 못 넘기고
정말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중대한 질병으로 가기 전에 그분은 분명히 경미한 어떤 건강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신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몸에서 아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있어요.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이 모두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런 건강에 도달하려면 의사만 가지고는, 아니 의사의 도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기능의학은 미국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의학 학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강의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능의학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펑셔널 메디슨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환자를 파악하는 차트예요. 라이프스타일 팩터라고 해서 5가지 영역을 이 환자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수면, 이완, 2번째 운동 활동량, 3번째 영양 상태, 4번째는 스트레스, 5번째가 인간관계예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 생활 습관이 어때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바쁘면 외식도 하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직장인들 다 커피 달고 살고 담배 피우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유별을 떨어야 건강해지는 겁니까? 현재의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가 그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로 건강 상태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8시간 숙면하시는 분과 자다가 자꾸 깨고 늦게 주무시고 술, 담배 이런 것들도 개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저희 환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병원에는 은근히 이제 젊은 환자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이분은 30대 워킹맘이었어요. 건강 고민은 15년간 지속된 두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갖고 계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 가서 MRI, CT 다 찍고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정상이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일단은 수면의 질과 양이 다 너무 부족했고요. 운동은 거의 안 하는 수준이었고 음식은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높았지만 영양가는 부족한, 섬유질이 특히 부족한 그런 식단을 가지고 있었고 스트레스는 뭐 말도 못하죠. 육아 스트레스만으로도 이미 과부하일 텐데 업무 스트레스까지 있었을 테고요.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를 지지해 줄 만한 인간관계도 사실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의 증식 상태가 저희 병원 최고 기록을 찍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유해균이 장내에 과잉 증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부신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고 위산 분비 능력도 저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들이죠. 생활 습관과. 치료는 우선은 식습관 개선을 촉구를 했죠. 이렇게 먹어서는 이거 나을 수가 없다. 잔소리를 해서 이제 배달 음식을 다 끊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약 처방과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했어요. 그리고 영양 수액으로 부족했던 그런 영양들을 보충해주기 시작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한 결과 한 달도 안 돼서 15년 이상 달고 살던 두통약을 끊었어요. 워킹맘이 어떻게 집에서 생활 습관을 바꿨냐고요? 당뇨 식당 배달해주는 업체를 찾으셔서 이제 내 입에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해주는 그런 배달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법이죠. 이분은 정말 저희 병원 와서 정말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모든 그런 호소하셨던 증상이 다 사라진 케이스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명의라서 고친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세요.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통곡물이나 견과류,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드세요 라는 거. 이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익한 균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다들 유산균 많이 사서 드시지만 백날 사서 먹어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해균 증식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저는 늘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검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식단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 배달 음식, 외식 줄이기, 그리고 앉아서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 앉아서 2-3시간 훌떡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1시간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세요. 아니면 뭐 기지개를 켜신다던가 그런 것들이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이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줍니다. 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하세요. 피로감이 달라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정말 워커홀릭이신 분들 많죠. 하지만 최소한의 워라밸은 지키셔야 돼요. 무슨 욜로족처럼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주말마다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쉴 땐 좀 쉬어 주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이 마라톤인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1년 바짝 일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내 건강과 어떤 페이스를 조절해 나가면서 스트레스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일반적인 병원들,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사실 다루지 않는, 취급해주지 않는 이런 생활습관 불균형에 의한 건강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기능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쓴 책을 보시면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건강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의외로 이런 건강 문제들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아마 책을 보시면서 이 건강 문제들 중에 이 토픽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나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느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내 건강 문제의 원인은 내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하나 내 건강 습관을 이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나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